자,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아니 문재인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판하자 29일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간첩이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박광훈이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다. 국민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재인처럼 노골적으로 김정은 편을 들고 굴종한 대통령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박광훈은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통합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상식으로 돌아와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할 때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북 정책에 국민이 언제 동의해 준 것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동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복원을 하려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지원해야 하고 무엇보다 절대 다수 힘과 그리고 온갖 꼼수 편법으로 쪼개기 국회 같은 편법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악법 철폐에 민주당이 먼저 나서야만 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김승주의 말은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치는 어제 연설로 민주당은 이제 반국가 단체가 되었다. 문재인은 간첩이 되어버렸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돈과 출세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김승주는 정오를 부추기는 선동연설로 광기 사회로 돌아가는 문을 열어젖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승주가 뒤에 덧붙인 말은 솔직히 실수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미 세계는 이념에서 벗어나 실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 확신에 사로잡힌 대통령을 상대하게 되었다. 이미 세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버리는데 대한민국 좌파들은 아직도 사회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사파에 맹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 권칠성은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시라고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일배와 하등 달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상식적인 시선을 극우라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이 눈이 정확한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민주당 대변인의 말이 이럴 정도로 우리 정치판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에 팩트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표현이 아니라도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면서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 문재인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윤 대통령은 이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반정의, 반생명이자 반인간이라고 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목숨이 아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죽음의 문턱에 그대로 방치하고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그를 그 순간부터 이 나라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풍산개 두 마리를 진작 버렸듯이 정의와 생명을 그리고 인간을 버렸습니다. 진리와 진실을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쉬운 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는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자신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지 않겠다. 빚을 내서 국가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미래 세대가 그 짐을 지도록 하지 않겠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24조에 이르는 지출 경정을 했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바로 35조 추경을 독촉하는 이재명을 멍하게 만든 말입니다. 35조 빚을 내서 좀 더 쓰자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칼처럼 잘라버린 겁니다. 누가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인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행사에 나가 문재인 정부를 맹폭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습니다만 이 말은 문재인을 겨냥했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 것입니다. 양산에서 이념서적을 가득 쌓아놓고 파는 책방을 열어놓고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던 문재인은 지금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반국가 세력이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만방에 선언을 한 셈이 됐으니 이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는 없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통령의 만기 출함을 걱정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만기 출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을 갖춘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틀 전 윤 대통령이 던진 두 개의 메시지, 재정 건전화로 나아간다는 선언과 또 하나 반국가 세력에게 각을 세운 발언은 모처럼 들은 명품 연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0월 19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말을 사용을 했더군요.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오창 간담회에 참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말은 이랬습니다. 진보도 좋고 좌파도 다 좋다. 그러나 중북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반자유, 반국가, 반헌법 세력이다. 자, 보십시오. 반자유, 반국가, 반헌법 세력. 이걸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언론은 이 말을 두고 윤 대통령이 좌우를 가리지 않는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뺏어가는 세력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면서 전 정권이나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을 언급하거나 결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를 하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프랑스에 가서 에마누엘 마크롱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푸는데 도와달라고 읍소를 한 사람도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 영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발 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문재인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전임 문재인을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선을 넘었다고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 바로 문재인인 것을 한겨레도 인정을 한 겁니다. 선을 넘었다. 한겨레의 글이 이렇습니다. 강경 보수단체 행사에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를 띤 발언이라 해도 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무슨 선을 넘었다는 것인가요? 나는 한겨레 신문이 어떤 의도로 선을 넘었다고, 무슨 선을 넘었다고 글을 썼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도 불필요하게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투적인 말도 깃들였습니다. 아니, 윤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데 왜 남북 긴장이 고조가 되는가요? 사실 한겨레 지적처럼 윤 대통령이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전면 부정하며 적대감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두고 북한에만 집착하는 학생 같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에 집착하는 학생 같다, 아직 철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철부지다. 지난 1월 외교부 국방부 새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거침없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가져와야 한다. 가짜 평화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랬으니 윤 대통령이 문재인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사실 불문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자유총연맹 기념식에서의 연설이 파장을 일으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갑자기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반국가 세력 언급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진 데 대해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일반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이 경제와 안보다.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반경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너무 자기적입니다. 만약 반경제 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안보, 경제적 주장을 하거나 책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참 기가 막히는 해석입니다. 이 말 한 분 누구인가요? 그러면서 그가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메시지는 일관되지만 메시지는 시간과 장소, 상황, TPO에 따라 뉘앙스는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다. 어제 참석한 단체는 1954년 6.25 전쟁 당시에 반안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TPO를 감안해 듣는 것도 괜찮겠다. TPO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용어입니다. 왜 대통령실에서 이처럼 대통령 말씀의 의미를 축소하는 걸까요?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과 그의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 명백한데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우리 좌파들도 무척 좋아하는 정조 대왕을 거론합니다. 정조는 25의 청년에 즉위를 해서 49으로 승하할 때까지 24년간 재위했습니다. 그 재위 기간 동안 세종처럼 아주 부지런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도영 기자가 이 한겨레에 글을 썼더군요. 정조의 리더십을 깨알 리더십이라고 썼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재정부터 점검합니다. 그는 회계 체제를 명확히 했고 그리고 조세 체제를 개선했습니다. 정조는 태종 이후에 다시 외척을 타파하면서 자신의 외가인 풍산홍씨 그리고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 신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외척을 타파를 한 겁니다. 세손 시절부터 집권뒤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정조처럼 집권 후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3대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역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곧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인수위 역시 이 계획에 관한 아무런 로드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보기엔 놀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정전략회의와 그리고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그가 가는 길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저는 두 연설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자, 다시 이재명으로 돌아갑니다. 이재명이 얼마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무려 25차례나 언급을 했죠. 그래서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민주당과 자기를 덮쳐 농가 리스크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회의나 SNS 등에서 거의 매일 핵 폐수, 방사능 테러 등 극단적인 용어로서 국민에게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반정부 선동입니다. 4차례나 했던 장외 집회에서 이런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멍게를 찾나? 제가 찾겠습니다. 그 멍게를.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런 오염수 선동 공세가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송영길 돈봉투 논란과 김남국 코인 게이트 등 악재를 덮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코인 사태 직전 4월 말에 37%였는데 일주일 전에 31%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32%에서 35%로 오르면서 민주당을 추월을 했죠. 그리고 그 주에 캐스탯 엠브레인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한 공동 지표조사 NBS도 같은 기간에 국민의힘은 31%에서 35%로 지지도가 올랐는데 민주당은 30%에서 25%로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당의 지지도 차이가 무려 10%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랑비에 꽃이 젖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것입니까? 나는 후자라고 봅니다. 먹거리의 안전에 우리 국민은 굉장히 민감하다.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또 다른 민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주 연속 36%로 변화가 없다.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56%로 높습니다. 긍정평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무려 20%포인트입니다. 긍정평가 원인 1위도 외교가 34%. 그리고 놀랍게도 부정평가 원인도 1위는 22%의 외교입니다. 그런데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8%. 그 중에서도 매우 걱정된다는 의견이 62%나 됩니다. 이에 비해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9%였고 2%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여당이 과학이 선동을 이긴다 이렇게 계속 외쳤지만 야당의 선동이 오히려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운대 멍게를 찾겠나 이런 말이 먹혀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때문인지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34%, 두 당의 지지도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8%, 그리고 정의당은 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2명의 아름다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원 생후 76일 된 영아 아사 사건, 그 사건에 이어서 경남 거제에서도 출생 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사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 2,600명을 넘는 이 숫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얼마나 더 이런 비극이 확인될까요? 저는 그 어떤 생명 앞에서도 우리는 경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